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보경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에 한마디로 패닉이었습니다. 뉴욕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특히나 2% 넘게 빠지면서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주말 사이에 중동 리스크 관련한 새로운 뉴스들도 들려왔는데요.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까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거란 우려감에 패닉셀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의 폭이 가장 크게 내렸는데요. 다우지수가 0.96% 하락, 나스닥은 2% 넘게 내렸고요. S&P 500도 1.51%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지수가 4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간 거고요. 나스닥은 1년 만에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한편 히트맵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히트맵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입니다. 이날은 전쟁 장기화 우려에 유가와 금리가 상승하면서 특히나 성장주가 압박을 받는 흐름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시장이었습니다. 먼저 빅테크주들이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강하게 내려갔고 특히나 나스닥의 낙폭이 컸던 이유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테슬라가 3% 넘게 빠졌고요. 엔비디아도 3% 넘게 빠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반도체 섹터 다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마이크론이 5% 가까이 빠졌고요. 인텔도 5% 급락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흐름 좋지 않았고 금융주 쪽에서는 일부 종목들이 다소 좀 오르면서 선방을 한 모습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유가에 영향을 받는 에너지 섹터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경기 소비재도 약세를 보이는 모습까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시장을 흔들었던 핵심은 결국 중동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었는데요. 마켓 무버 이슈를 통해서 시장의 이슈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란전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 그리고 미국이 지상군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시장에는 패닉셀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의 핵심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란전 확전 우려에 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했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이 나온 시장이었습니다. 정규장 때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미국 국방부가 지상군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미국이 하르그 섬의 점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는 가능하지만 휴전은 원치 않는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고요. 나토 등 동맹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발언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불안 심리가 확대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시장의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먼저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에너지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WTI와 브렌트유가 동반 상승을 했는데 브렌트유는 장중에 다시 한번 $110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금리 부담도 커졌고요. 기술주와 성장주 위주로 좀 매도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나스닥은 2%대 하락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졌습니다. 자산 시장의 흐름도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미 국채 금리가 올랐고요. 달러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오히려 금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즉 전형적인 안도 장세가 아니고 이 불안감 속에서 자산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또 변동성을 키운 요인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3월 20일이 분기 옵션 만기일,
일명 내마녀의 날과 겹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지션 조정 물량이 쏟아지면서 장중의 흔들림이 확대되는 모습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날 하락을 만든 본체는 역시나 중동 리스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락장을 만든 이후에 전해진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장이 마감된 후에는 트럼프를 통해서 이 작전이 마무리 단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주말에는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인지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시죠. 장이 마감된 후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라면서 군사작전을 마무리할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규장 내내 이어졌던 확전 공포와는 상당히 다른 톤이었는데요. 하지만 장 마감 후였기 때문에 긴장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은 일부 부각이 됐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시장 상황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중동 리스크와 관련해서 또 추가된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회담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한편 강경 압박 기조는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 모습인데요. 하르그 섬을 포함한 군사 옵션을 재확인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이란은 중동 에너지 인프라 보복을 경고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즉 협상과 압박이 병존하는 상황 속에서 이 중동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개장을 앞두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 금요일은 중동 리스크가 시장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은 미국의 개입 수위를 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켓 무버 이슈 한번 살펴보셨고요.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의 이야기,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스탁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가 3% 이상 급락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12월 엔비디아가 AI 추론 전문 스타트업이죠. 이 그로크와 200억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미국 의회가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냐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 크게 급락했는데요. 비단 엔비디아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스타트업을 직접 인수하면 반독점 심사에 걸리기가 워낙 쉬우니까 이걸 좀 우회하기 위해서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 편법 아닌 편법을 택하곤 하는데요. 이번에 본보기로 미국 의회가 엔비디아를 잡고 넘어졌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지난주에 역대급으로 강한 실적을 발표했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날도 4.81% 이 추가적인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매출 총이익률이 81%를 기록하는 등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오히려 이게 또 너무 잘 나왔다 보니까 발목을 잡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미리 반영하죠. 이 정도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면 사실상 이번 분기가 정점이 아니었냐. 즉 앞으로는 피크아웃만 남지 않았냐는 우려가 강해지면서 이 마이크론 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사실상 반도체단의 투심을 악화시켰던 이런 악의 축은 이날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였습니다. 무려 33% 이상 급락이 나왔었죠. 이 슈머컴의 창업자를 포함한 간부 3명이요. 엔비디아의 AI 칩을 중국으로 밀반출했다는 혐의로 이 기소를 당했는데요. 밀 수출 규모가 엄청납니다.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7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빼돌린 것이죠. 지난해 회계 부정 의혹까지 있었던 슈머컴 다시 한번 이 CEO 리스크까지 불거지게 되면서 큰 폭으로 급락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단 투심도 악화가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AI 서버 공급망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이슈였습니다. 그동안 반도체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였던 수출 규제 리스크가 이번 일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빼돌린 CEO는요, 이 엔비디아 CEO와 같은 이 대만계 인물로 알려지게 되면서 관련 이슈가 더 부각이 됐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M7 종목들도 순탄치가 못했던 하루였는데요. 알파벳이 2% 이상 급락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악재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픈 AI가 챗 GPT 그리고 코딩 도구, 웹 브라우저를 하나로 통합한 이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검색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구글의 주가가 급락했고요. 비단 구글뿐만이 아니라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아우르는 커다란 악재가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바로 이 CDX IG 인덱스, 조금 어려우시죠? 쉽게 얘기하자면 이 주요 기업들의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 알파벳과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롭게 포함이 됐는데요. 그동안 이 기업들이 AI 투자에 돈을 워낙 많이 썼다 보니까 빚이 크게 늘었고요. 이것 때문에 신용시장에서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만큼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투심을 악화시킬 만한 소식이었죠. 이 AI 자본 지출로 인한 신용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화두로 떠오르면서 빅테크 전반의 투심이 악화된 하루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기업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날은 솔라에지 테크놀로지, 태양광 기업이죠.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언더포폼에서 보유로 상향 조정했는데 지난 러우전 때 에너지 안보 이슈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 태양광주들 수요가 좀 급증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같은 논리로 다시 한번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코멘트를 덧붙였고요. 반도체가 부진한 와중에 이 ARM 홀딩스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중에 큰 폭으로 올랐다가 장 후반 들어서는 상승폭을 약간은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건 뭐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이었고요. 우선은 HSBC 측에서 비중 축소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2단계나 상향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이 스마트폰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AI 서버 CPU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전환 중이라는 것이 이 주요한 이유였고요. 계속해서 이 플래닛랩, 그다음에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플래닛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못 나왔습니다. 바이두가 아니라 플래닛랩인데요. 이 위성 데이터 기업 플래닛랩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또 굉장히 또 좋은 주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컨퍼런스 콜에서의 발언까지 주목을 받았는데요. 올해가 굉장히 획기적인 해였다. 위성을 40개나 발사했고 또 구글과 함께 위성 데이터 협약까지 맺은 해였다. 이 소식에 굉장히 또 기대감이 많이 모였었던 플래닛랩까지 한마디로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주가가 상승하려면 직접적으로 이란 전쟁의 수혜를 받거나 메모리주 또는 관련해서 AI 서버와 엮이거나 아니라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장세구나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WTI 국제유가가 2% 이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르그 섬 점령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또 거기에 미국이 중동 측에 추가 병력을 파병했다는 소식이 금요일 현지 시각에 나왔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 약간 좀 진정시켜줄 만한 소식이 나오긴 했는데 앞서서 만나보셨던 바와 같이 트럼프 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 검토에 좀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약간은 조금은 진정이 됐지만 어쨌든지 간에 위험한 레벨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국제유가고요. 원달러 환율 15원 가까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유가가 급등한 것을 고려해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거죠. 달러 강세가 원달러 환율을 더더 부추겼는데요. 연준 내 비둘기파로 꼽혔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지난주 현지 시각 금요일에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좀 심한 요즘이다라고 걱정 어린 시선을 밝히면서 기존의 금리 인하 입장을 접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된다면 미국 채권과 같은 달러 자산들의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달러 수요도 덩달아서 높아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7만 달러 밑을 좀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 가격은 이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월러 이사의 해당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 국채금리 10년물이요. 한때 4.4%까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각각 10bp, 7.4bp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나날이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고 또 이어서 원유값도 제대로 잡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과연 이 현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의 시장 상황 뉴욕에서 바로 전해드립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이란전이 예상보다 좀 장기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는 주식, 채권, 금이 동시에 하락하는 좀 이례적인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더 이상 방어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이 현금성 자산으로 피신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안전자산이 무너지는 장세가 핵심 특징입니다. 실제로 뉴욕 시장에서는 이제는 모두 판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상 패닉 모드에 좀 들어섰습니다. 주식뿐 아니라 채권, 금까지 동시에 하락하는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이 더 이상 기대어 갈 안전입니다. 이 배경에는 이번 충격 리스크가 공급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유가가 계속 급등하고 임도 재점화되죠. 이거는 곧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모든 자산 가격이 동시에 압박을 받는. 특히 채권은 금리 금 역시 실질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그리고 유동성 확대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현금이나 단기 자금이 이동하는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 조정이 금과 채권까지 흔들린다는 것은 금 전반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번 충격이 구조적인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모두 판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방어 자산이 무너진 장세를 좀 핵심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브렌트유가 110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여기서 더 오를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마찬가지로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브렌트 유가가 이미 110달러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이 자체로도 부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승 속도보다 지속성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가 몇 달 이상 이어질 경우 경제 전반에 충격이 누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일종의 위험 구간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수준까지 올라가서 일정 기간 유지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고 170달러를 넘으면 사실상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유가 상승이 단순히 기름값 상승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외식이나 여행, 여가 소비가 줄어드는 식으로 바로 소비 둔화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채용을 미루거나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미 고용 둔화 가능성까지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축은 바로 금리입니다.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고유가, 고금리 조합이 만들어지면서 경제 전반을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약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금도 흔들리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당장 침체로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 자체가 과거보다 에너지 의존도도 낮고 생산 능력도 커져 있어서 충격 흡수력이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유가 고금리라는 압박 속에서 미국 경제의 충격 흡수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 좀 궁금해지는 양상입니다. 자, 한편 이런 이유로 이란전이 수긍에 빠진 모습인데요. 일명 타코 트레이드라고 하는 트럼프는 결국 물러선다라는 기대감이 그래서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네요. 네, 이번 시장 상황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타코 트레이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타코 트레이드를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흔들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정책을 완화하거나 한 발 물러서면서 증시가 빠르게 반등해왔다는 경험에 기반한 일종의 투자 패턴입니다. 실제로 관세 충격이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투자자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반등을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란 전쟁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아까 말씀대로 유가입니다. 지금 단순한 정책 변수라기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이 구조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는 곧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형적인 공급 충격 경로를 밟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정책을 완화하더라도 시장을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관세는 되돌릴 수 있지만 이미 올라간 유가와 물가는 정책적으로 단기간에 낮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전쟁의 불확실성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에너지 인프라 공격 같은 변수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위험자산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가에서는 이번에는 탁구 트레이드가 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시장 반등도 과거보다 훨씬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가라는 변수가 과연 탁구 트레이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도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에서 시장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What's Know 5 바로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지난주 내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죠. 주요한 이유가 바로 이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지난 금요일 다시 한번 전쟁 장기화 우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13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미국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 점령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이와 함께 군함 세척과 해병대 수천 명의 추가 파병까지 확인되면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태도 변화 역시 시장의 투심을 악화시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지 단 하루 만에 지상군 파병 준비 보도가 터져나오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장 후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논의를 전면 거부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시장의 낙폭이 더욱 커졌는데요. 시장의 평가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스는 그동안 전쟁에 안일했던 시장이 고유가 장기화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고요. 실제로 미국의 소비자 체감 물가와 직결된 핵심 지표죠. 가솔린 가격이 한 달 새에 33%나 폭등하면서 잠잠했던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계속해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10bp 가까이 크게 끌어올리면서 기술주 전반을 짓눌렀던 이슈가 하나가 더 있었죠. 바로 이 비둘기파로 꼽혔었던 월러 이사가 금리 인하 생각을 접었습니다. 연준 내 대표적 비둘기파로 꼽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추가적인 충격을 더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존의 금리 인하 입장을 접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월러 이사는 당초 유가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봤으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인식이 바뀌었다면서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금리 인하는 올해 후반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기술주 중심의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장의 금리 전망도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현재 10%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오히려 다가올 4월 FOMC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15%로 새롭게 등장하면서 긴축 공포가 되살아났고요. 이 채권 시장은 이미 2027년 중반까지의 금리 동결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여기에 이 나스닥이 2% 이상 급락하면서 유난히 하락폭이 깊었었죠. 이 현금 부자로 칭송받던 빅테크들 빚까지 내가면서 AI 투자에 돈을 너무 많이 쓴 탓에 이제는 모니터링 대상이 됐습니다. 메타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신용시장의 핵심 지표인 CDX IG 인덱스에 새롭게 편입됐습니다. 이 부채 증가로 인한 재무 우려가 다시 도마에 오른 건데요. 이 지수는 쉽게 말해서 투자 등급 기업들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주요 기업들의 CDS를 묶어서 신용 리스크를 반영하는데요. 기업들이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죠. 이번 편입은 AI 투자 확대에 따른 경계로 해석이 되는데요. 빅테크들이 AI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부채 발행이 급증했고요. 채권 시장에서도 이들의 신용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과거에 현금이 풍부한 초우량 기업으로만 평가되던 빅테크가 이제는 대규모 투자 부담으로 인해서 신용 시장에서도 모니터링, 관리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 조절 가능성을 키우면서 반도체 업종을 포함한 기술주 전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단의 투심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었죠.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 창업자를 포함한 간부 3명이요.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밀반입하고 있다는 혐의로 계속해서 기소를 받으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이자 AI 서버 전문 기업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 대규모 반도체 밀수 의혹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33% 폭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미 검찰은 슈퍼마이크로의 공동 창업자 등 간부 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수출 제한 조치를 어기고 25억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AI 칩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젠슨 황 CEO와의 이른바 대만계 커넥션을 통해서 AI 칩을 우선 공급받으면서 급성장했었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번 사건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별 기업의 악재를 넘어서 AI 공급망 전반의 신뢰 훼손과 더 나아가서 규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객사들이 델이나 HP와 같은 미국 경쟁사로 이탈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공고했던 대만계 IT 생태계의 지배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도체 땅과 주요 기술주들의 악재만 가득했던 가운데 지난 금요일 3% 이상 급락했었던 테슬라, 주말 사이에 그래도 반가운 호재 한 가지가 전해져서 그대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22일 일론 머스크 CEO가 반도체 생산 방식에 스페이스X식 혁신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습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테라팹이라는 새로운 생산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단일 칩 설계만 생산하는 2개의 팹으로 공정을 구성해서 웨이퍼 이동 동선까지 극단적으로 단순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나 초고속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가 확정된 이후에도 불필요한 공정을 즉시 제거하고 생산 속도를 제한하는 장비는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기 전까지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용 팹에서는 7일 이내 주기로 새로운 칩 버전을 생산해서 고위험, 고수익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험하는 구조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머스크는 이러한 방식의 혁신이 없다면 반도체 산업은 연평균 20% 수준 성장에 머물 뿐 폭발적인 생산 확대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빅테크들에 대한 신용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졌고요. 여기에다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중심으로 반도체단의 투심도 악화됐었던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였습니다. 앞으로 오늘 우리 시장 첫 단추가 조금 불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5 살펴봤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주말 잘 보내셨죠? 네. 네, 오늘도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시작해 볼 텐데요. 유가와 금리의 영향으로 좀 성장주가 압박을 받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 뉴욕 증시였고요. 에너지와 금융주는 일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시장을 떠받치기에는 힘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뭐 지금 트럼프의 전쟁의 목표는 농축 우라늄의 제거가 최종 목표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선 지상군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란의 사막은 70도의 온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오. 과연 투입을 할 것인지 네. 지금 일단 공수부대와 해병부대가 곧 도착을 하거든요. 무려 8일 이상 걸려서. 근데 여기를 투입을 하면은 거의 이제 몰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럼 바로 탄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지금 해야만 하는, 왜냐하면 네. 벙커버스터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네.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축우라늄 제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48시간 이내에. 네네. 그렇죠. 지금 이란 그 발전소 중에 가장 큰 것부터 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 이란은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라이트는 아직도 크게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공중전이 시작되고 나면은 결국 지상군 투입이 되어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외부 변수에 네.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네. 지금은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비전은 전혀 먹히지가 않는 시장입니다. 네. 불확실성이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기업에 뭐 호재가 있어도 좀 시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월가 시그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콘텐츠 공룡들의 합병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룹 내 희생양이 된 CBS 뉴스 라디오의 폐쇄 소식까지 전해졌고요. 시장은 합병의 성장보다는 구조조정 그리고 수익성에 좀 주목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워너 파라마운트의 합병 준비해 주셨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브리핑 자주 보시나요? 자주는 못 보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저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뭐 헤그세스 국방장관, 케인 합참의장 브리핑 싹 다 보는데요. 그러시군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그 항상 브리핑할 때 맨 앞줄에 앉아서 네. 되게 싸납게 생긴 여자분인데 둘이 엄청 싸우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그렇군요. 보셨을 거예요. 네. 그분이 CNN이잖아요, 기자분. 네네. CNN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트럼프가. 근데 지금 여기에 CNN이 걸려 있어서 또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죠. 그거 이슈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제작사의 어떤 뭐 횡포, 배급사의 어떤 갑질 네. 이런 것들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CJ 엔터테인먼트가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만든 영화를 CJ CGV에 안 걸어준다. 그런 거 옛날에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옛날에 최민수 씨 국내에서는 또. 영화도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해졌죠. 누가 들어오면서 넷플릭스라는 OTT가 들어오면서 어차피 집에서 보는데 제작사 배급사의 횡포가 무슨 소용인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화관을 안 찾으니까요. 영화관을 찾아야 그 수직 계열화를 이룬 그 구조 속에서 횡포 내지 갑질을 벌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벌이는 거죠. 바로 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네. 워너브라더스 이런 회사들이 옛날에 거의 영화관 배급 제작을 주름 잡던 네. 이런 회사들이죠. 이 얘네들이 만든 영화들이 뭐 해리포터도 있고요. 뭐 저기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도 있고요. 그리고 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이제 파라마운트랑 스카이댄스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것을 이 이름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에 뭐 지금 트랜스포머도 있었고 하여튼 스카이댄스의 이 지금 수장이 누구냐면은 바로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의 아들입니다. 데이비드 앨리슨. 그렇군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네. 어떤 장면에 떠올리시죠? 임기 초에 트럼프랑 손정희 회장이랑 레리 앨리슨이랑 셋이 천조 규모의 데이터 센터 뭐 확충 발표를 했을 때 앨런 머스크는 뒤에서 삐져 있었죠.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래서 레리 앨리슨하고 지금 그 트럼프랑 친합니다. 네. 당연히 데이비드 앨리슨은 아들도 밀어주겠죠. 스카이 댄스를 창업할 때도 레리 앨리슨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고요. 근데 CNN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네. 워너브라더스 산하에 CN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도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항상 그 지금 뭐 전사자가 나오면 그 저기에서 군사 기지에서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CNN이 그걸 일면에 실었다는 것 때문에 또 계속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이제 그 캐롤라인 레비타벤에는 그거죠. CNN은 의도를 갖고 보도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사자들을 대우를 안 해주는 건 아닌데 일면에 실은 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까내리기 위해서다 하면서 또 계속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비드 앨리슨이 요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워너브라더스 인수에 성공을 했잖아요. 지금 네. 넷플릭스가 떨어져 나가고 그게 이제 아까 의미가 있다는 두 부분이 그 부분이 있는데 CNN부터 얘기를 드리면 CNN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의 적대적인데 이렇게 인수가 되면 네. 앨리슨하고 친한 쪽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CNN을 길들이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여론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 그러면 트럼프한테 이제 좋게 보도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갑질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네. 요 OTT 시장에 대한 위협 때문에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파라마운트라든가 워너브러스 산하에 있는 HBO 플러스랑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이 OTT 시장의 스트리밍 이 채널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주도하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가 주도하고 있는 이 부분을 뚫고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죠. 네. 그러면 어제 히트맵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넷플릭스, 디즈니, 그다음에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전부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지금 밸류에서만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미래 실적에서도 그렇네요. 조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네요. 자,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이 넷플릭스를 제치고 인수 전에 이제 뛰어들어서 네. 일단 인수의 첫 단추는 꿰는데 앞으로 갈 길이 멀긴 합니다. 왜냐면 이전에 이미 넷플릭스랑 계약을 맺었다가 워너브라더스가 위약금을 물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위약금을 누가 내줬다? 파라마운트가 내줬습니다. 그 정도로 파라마운트는 지금 굉장히 절실했기 때문에 네. 이 인수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주가가 쭉 하락을 하다가 지금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실적도 볼까요? 실적도 좋지가 않죠. 그렇네요. EPS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니까요. 그래서 지금 실적은 2025년도 4분기 실적이 2월 26일 날 최근에 나왔죠. 8.17 빌리언 달러 예상이었는데 8.15 빌리언 달러로 어닝 쇼크 나왔고요. 뭐 큰 쇼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EPS가 문제죠. EPS가 산정이 안 됩니다. 적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17개 분기 중에 5개 분기만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매출이 네.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정체된 모습입니다. 이게 결국 옛날에 영화판을 주름잡던 이런 부분이 영화관을 안 가는 부분 때문에 네, 네. 우리나라랑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서 결국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이 스트리밍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구독자 수로는 HBO 플러스랑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합치면 넷플릭스에 버금갑니다. 그리고 컨텐츠도 지금 세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컨센서스는 좀 어떻게 나왔을까요? 컨센서스가 11.63달러인데 네. 지금 10달러가 안 돼요.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네. 주가가. 여기서 지금 27.10 오르면 되는데 지금 5홀드에 5셀, 셀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의견이 모더레이트 셀 의견입니다. 네. 매도 의견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아까 그 얘기를 들었다시피 그런 스토리들이 네. 괜찮거든요. 네.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영위하고 있는 그 시장에 들어갔을 때 경쟁력. 왜냐하면 해리포터도 있고요. 워너브러스 밑에 해리포터도 있죠. 미션 임파서블도 있죠. 뭐 멀리 가면 대부 시리즈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게 사실. 네. 그런 것들이 컨텐츠가 있고 그 다음에 친 트럼프가 되어서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사업 구조에 있다.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뭐 워낙 콘텐츠들의 경쟁력이 있고 또 트럼프 정권에서 좀 유리한 상황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CBS 뉴스 라디오 폐쇄 소식도 좀 들려오는데 역사적으로 뉴스 조직을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갔어요. 네, 뭐 CBS는 뭐 아쉽긴 하지만 이제 CBS가 보수적인 방송 쪽이고요. 네. CNN 같은 경우가 거기 적대적인 거라
CBS 라디오 직원들은 좀 인력 감원이 있겠지만 CBS의 어떤 그런 방송의 결 있죠. 네. 이게 CNN으로 아마 지금 CNN에 기존의 그 기자분들이나 임원분들은 조금 몸을 사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어쨌든 CBS 라디오 부분은 조금 천해지만 CBS의 그 어떤 결은 CNN으로 이 물들 가능성이 네. 있어 보입니다. 네, 시장은 뭐 구조조정 효과 그리고 가입자의 수익성 개선에 조금 더 주목을 하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이 좀 궁금해지는데 저는 미디어 콘텐츠 쪽이 아닐까 했는데 좀 예상외의 종목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 뭐 제가 몇 년 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네. IBK 기업은행 그 직원들을 초대를 했는데 도대체 왜 라디오에서 이 은행 직원들을 초대했을까 했더니 거기서 투자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 부서가 여러 부서에서 모아가지고 네. 이 그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탈 같은 부서가 기업은행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몇 그렇군요. 년 전에 들었는데 네. 그 뒤에 이제 지금 와서 뉴스 보니까 파뮤, 왕사남, 네. 범죄도시 이런 것만 쏙쏙 골라서 투자를 해가지고 오. 대박을 친 그게 기업은행의 투자 부서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기네들도 되게 재밌게 일한다고 몇 년 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성과를 거두셔서 더 기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거를 아까 전에 그 얘기 드린 파라마운트랑 또 연결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 배급사의 갑질, 제작사의 횡포 이런 게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영화는 안 찾으니까요. 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왕사남이 1,300만 원을 넘었는데 역대 3위까지 갔는데요. 명량이 1,700만이거든요. 지금 명량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항준 감독님이 개명 이상의 뭐를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제작사의 횡포나 갑질을 오랜만에 뭐 경험할 수 있다 뭐 이 관점이 네. 아니고 다시 그렇게는 못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기업은행처럼 네. 이렇게 좋은 영화를 잘 택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왕사남을 찍어내는 이런 능력들, 이런 투자사들이 조금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업은행에 대한 투자를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월가 시그널 첫 번째 키워드에서는 콘텐츠 기업이 재편되는 국면을 한번 확인해 보셨는데요.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흥행 영화 잘 골라서 투자를 해온 기업은행으로 시그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전쟁 이슈로 시장은 흔들렸지만 버핏의 에너지 베팅이 다시 한번 빛났습니다. 선구안을 확인할 수 있었던 옥시덴털 투자 이야기를 오늘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로 가져오셨습니다. 버핏의 선구안이 옥시덴털로 향했네요. 이건 오래됐죠. 네.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에서 무기한 보유할 종목 두 개를 꼽으라면 뭐를 꼽으라는 질문에 네. 일본의 5대 상사와 네. 옥시덴탈을 꼽았습니다. 그 정도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고요. 찰리 먼거 살아 생전부터 같이 얘기했던 종목이고요. 네. 옥시덴탈을 투자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로 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옥시덴탈이 정유회사이기도 하지만 탄소 포집 기술의 1인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뭐 데이터 센터를 엄청 확충한다고 하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 나서 뭐 그걸 돌린다고 하면 환경 오염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산화탄소 같은 거. 네. 이제는 그 이산화탄소를 만약에 발생되려고 하면 포집권을 사야 됩니다. 탄소 배출권을 사야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이 포집 기술의 1인자인 옥시덴탈을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속 매집을 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지금의 유리한 부분으로 나오는 거는 국제 유가가 오르는데 이게 약간 유가 해지용으로 그 작용을 한다. 이 얘기도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근데 워렌 네. 버핏이 본 미래는 아마 그걸 겁니다. 이 미래에 굉장히 빅 IT라든가 이런 그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네. 그렇죠. 애플을 갖고 있잖아요.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미리 그 부분을 내다보고 옥시덴탈의 탄소 포집 기술 산 게 아닌가. 그리고 이분이 이 CEO 여자분이신데 CEO를 굉장히 신뢰하십니다. 네. 왜냐 이분은 항상 보시면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걸 보면 항상 CEO의 어떤 신뢰나 CEO의 어떤 마음을 사거든요. CEO의 어떤 그 어떤 역할, 일들을 사기 때문에
이 홀리 비컵인가? 이분을 계속해서 예전부터 칭찬하는. 그래서 내가 옥시덴탈을 이렇게 소유하려고 지분을 인수한 게 아니라 나는 경영에 관심이 없는데 이분의 어떤 CEO가 굉장히 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거기에 베팅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탄소 포집 기술의 1인자인 옥시덴털인데 뭐 지금의 전쟁과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에너지주로 미리 방어해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도 됐습니다. 네, 결국. 어제 시장에서도 흐름을 보니까 올라줬더라고요, 역시나. 네, 정유축 섹터 괜찮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란이 원하는 대로 정말 그렇게 가서 배럴당 200달러를 간다고 하면 많이 저기 뭐 상세가 되겠죠. 옥시덴탈은 지금 굉장히 지금 주가가 잘 가고 있고 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2026년도 시작할 때만 해도 40달러였는데 네. 지금 60달러를 돌파하는 지금 모습으로 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까지 지금 날려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실적은 매출액은 조금 줄고 있는데 EPS가 2025년도 4분기 실적 때 0.19달러 예상이었는데 네. 0.31이 나오면서 63.16%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물론 2021년도 4분기부터 보니까 2026년도까지 매출은 조금 정체하거나 감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목표 주가는 56.11인데 이미 도달이 된 상태입니다. 네. 60달러가 돌파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자,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6바이에 11홀드에 투셀까지 여러 의견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홀드 그러네요. 의견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크셔 해서웨이는 네. 정말 꾸준히 옥시덴탈을 지금 늘리고 있고 지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네. 물러나기 전에도 워렌 버핏이 마지막으로 열을 올리면서 지분을 매입을 했던 종목이 바로 옥시덴탈입니다. 아, 네. 뭐 요즘처럼 유가가 뛰면 시장이 흔들려도 뭐 에너지주가 오히려 좀 보험처럼 작동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 뭐 역시나 정유나 가스 쪽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SK 가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정유주에서 가스로 옮겨붙은 게 네. 지금 그 이란의 가장 최대 가스전을 건드리는 바람에 지금 카타르 가스전을 보복 공습을 단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랑 장기 계약을 맺은 카타르가 5년 장기 계약 그 이행을 못 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를 했다는 뉴스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SK 가스를 비롯하여 한국가스공사 이런 가스까지 움직이고 있거든요. 가스는 기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답니다. 땅 속의 가스를 만약에 이란의 가스를 막아버리면은 그 가스가 압력이 눌려서 카타르 가스가 치솟아서 카타르가 좋을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이란이 그게 싫으니까 그냥 중동 걸프국 다 같이 망하자는 지금 전략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판사판입니다. 그래서 가스 가격이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서 가스 관련주가 정유주 이후에 옮겨붙어서 낙수 효과로 갈 가능성이 지금 커 보이고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시장이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어떤 걸 담아야 하는지 버핏이 남긴 시그널을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유주 이후에 가스주로 이어지는 시그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좀 뉴욕 증시 상황을 봤을 때 불안불안한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소식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첫 번째 투자 인사이트 어디에서 갖고 오셨나요? 예, 블룸버그가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10조 원, 달러로 환산하면 73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제 네.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한번 좀 자세한 이야기를 볼까요? 110조 원 투자, 이만큼의 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제 좀 영업이익이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 이런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그 110조 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733억 달러인데 이게 엄청난 규모이긴 하죠. 엄청난 규모인데 어느 정도 엄청난 규모냐? 우리가 보통 반도체 업계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부러워했던 이 TSMC의 연간 올해 투자 예상 금액이 500억 달러입니다. 그 500억 달러보다 거의 뭐 25% 가까이 이제 삼성전자가 더 많이 투자하니까 그런 점에서도 삼성전자가 투자 금액이 정말 반도체 업계에서는 다른 데서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로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R&D에 이 정도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쏟아붓는다. 올해 영업이익이 좀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예. 올해 영업에 대해서 들쭉날쭉하긴 한데요. 근데 어쨌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하인스처럼 200조 원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계한 영업이익이 대부분 이제 1월부터 2월까지 어떤 반도체 단가 흐름에 따라서 영업이익을 집계했는데 그 사이도 오르겠습니다. 전쟁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마음이 흉흉하긴 하지만 전쟁은 전쟁이고 반도체의 초과 수요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이 시기에도 전쟁이 사실 3월 2일 날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거의 이제 오늘로 이제 23일이기 때문에 한 달이 다 20일이 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도 그 반도체 초과 수요 때문에 반도체 메모리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이걸 만약에 감안한다면 200조를 헐쩍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0조가 넘으니까 올해 삼성전자가 110조를 투자하겠다 그러면 절반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반도체 초과 수요가 좀 대표적인 배경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투자로 이제 좀 SK 하이닉스를 완전히 제치겠다 이런 의도로 좀 해석해봐도 괜찮겠죠? 예, 블룸버그가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그 막대한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배경으로 좀 전에 들으신 대로 이제 하인스에 뒤져가지고 HBM에서 하인스에 뒤져가지고 2등으로 이제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데 엄청난 투자를 집행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는 동급을 올라섰다고 자평하겠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하인스 압도하겠다라는 맥락으로 풀이된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이거가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하인스가 사실 삼성전자가 따라잡은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하인스가 더 앞서가지 못한 것도 있다. 그럼 하인스가 왜 앞서가지 못했느냐? 하인스가 작년에 25년도에 좀 투자를 갖다가 좀 게을리했다. 게을리했다보다는 투자의 속도를 좀 늦췄다라고 보는 것에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인스가 주춤하는 사이에 더 투자를 갖다가 많이 해서 하인스 갖다가 완전히 제치겠다. 이렇게 이제 블룸버그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저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컨퍼런스 콜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제 반도체 업계 전반적으로 좀 장기 계약 트렌드가 확산이 되고 있다고요. 이게 뭐 어떤 식으로 플러스가 되나요? 예, 그 보통 이제 반도체를 갖다 쭉 들여다 보신 분들은 그런 이제 반도체를 처음 보신 분들도 아니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가 주가가 뭐 5만 원이 무너져 난리가 났었는데 어느 때 삼성전자 20만 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삼성전자 5만 원에서 20만 원 4배. 이거는 뭐 5천억 1조짜리 시총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의 시총을 잘하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가 4배씩 뚫어졌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반도체 업황 자체가 18개월 주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제조업체들을 바라봤을 때 평가하는 기준이 3년이거든요. 3년인데 반도체 업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는 18개월 기준 왔다 갔다 하니까 분석하기는 좀 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지난주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5년 단위로 이제 실적 5년 단위로 장기 계획이 들어오겠다. 해당해서 어디냐라고 물어봤더니 밝힐 수 없다 얘기했지만 그건 사실 반도체 업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그렇다면 1등 기업인 전체로 이제 웨이퍼 생산의 1등 기업인 삼성전자에도 동일하게 5년 계약 단위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반도체 주가 평가가 새로워질 텐데 왜 새로워지고 어떤 식으로 좀 이게 정확하게 주가에 반영이 될까요? 예. 업종별로 이제 해당 그 종목을 갖다가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5년 단위나 3년 단위로 하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PER보다는 다른 기준으로 이제 그 평가를 합니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무엇이냐면은 3년 단위로. 그래서 PER을 3년 단위 끌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반도체는 18개월 단위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통상의 3년 단위로 이제 평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일반 반도체는 PBR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했는데 5년 단위로 만약에 계약을 갖다 확산하게 된다면은 PER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PBR보다는 PER를 평가했을 때 주가에 대한 레이팅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지만 만약에 기관 투자가들이 PBR 대신 PER를 평가하겠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를 갖다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그렇다면 그 때문에 지금보다 더 주가가 더 점프할 배경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추가로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 요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이제 실적 발표 이후로 너무 좀 출렁이더라고요. 물론 뭐 전쟁 영향도 있겠지만 피크아웃이 됐다라는 그런 우려감들도 좀 일각에서 들려오던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예. 이게 피크아웃이 되려고 하면은 지금 반도체 주가 올라갔던 것을 분석해야 되는데 반도체 주가 올라가선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이제 초과 수요 때문입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지금 전체적인 컨센서스 중 하나 무엇이냐? HBM을 갖다가 범용 반도체 영업이익이 앞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피크아웃이 될 수 있냐? 초과 수요가 해결돼야지 피크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30년쯤 돼야 초과 수요 해결될 거라 보는데 문제는 지금을 30년을 바라보고 모든 각사가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했는데 30년이 됐더니 초과 수요가 해결돼가지고 증설이 된 마당에 초과 수요도 해결되면 반도체 주가가 다시 꼬꾸라질 것입니다. 그때가 사실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당장 올해나 내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행히도 좀 우리의 걱정들을 많이 좀 일축시켜 주시는 그런 평가를 내놔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이슈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이 야후파이낸스가 SK하이닉스를 분석을 한 기사를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투자 아직도 늦지 않았을까? 이 제목이요. 약간 좀 우리 언론사에서 나온 제목 같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예, 뭐 이 제목은 우리나라 국내 언론사에도 종종 들여다보셨고 아마 주위에서 지인들끼리 야 하이닉스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아니 너무 늦었어. 야 주가를 봐봐 100만 원인데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얘기를 오고 갈 만한 제목의 기사를 네. 야후파이낸스가 길게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되게 주목이 됩니다. 네, 굉장히 좀 우리 언론사에서 흔하게 보도되는 그런 제목인데 그만큼 좀 미국 안에서의 SK하이닉스 인기가 높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증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류의 제목을 달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SK하이닉스의 인지도가 더 확산되면서 인지도가 확산되면은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가들이 뭐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면 더 많은 SK하이닉스에서 수요 똑같은 상품이라고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를 상품으로 봤을 때 이 상품을 원하는 집단이 많아지면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관심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SK하이닉스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궁금하네요. 이 야후파이낸스는 그래서 SK하이닉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보나요? 뭐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봅니까? 저평가됐다고 봅니까? 예. SK하이닉스가 저평가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고평가됐다는 시각도 있는데 일단 저평가됐다는 시각에 대한 근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후파이낸스는 SK하이닉스가 저평가됐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현금 흐름 할인법. 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DCF랍니다. 앞으로 들어올 현금 유입을 갖다 분석한 다음에 그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냐 고평가되냐 딱 분석하는 것인데 해봤더니 현재 SK하이닉스에 대한 적정 주가는 325만 원이다.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지금 현재 주가 100만 원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지금보다도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 그래서 심지어 70% 정도 할인되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저평가됐다는 것이 그 야후파이낸스의 분석입니다. 보통 분석가는 아까 말씀 PER을 봤을 때도 여전히 SK하이닉스가 다른 동종업계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보다 더 저평가됐다는 것이 야후파이낸스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는 느낌으로는 100만 원이니까 부담스럽지만 실질적인 기업의 분석을 봤을 때는 저평가됐으니까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는 것이 야후파이낸스의 근거입니다. 네, 뭐 거의 70% 가까이 저평가가 되고 있다니 뭐 이게 완전한 사실이라면 너무 좋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좀 강세 시나리오잖아요. 예. 약세 시나리오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경우에는 좀 적정 가치가 얼마라고 봤나요? 예. 고평가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고평가됐다는 분석의 근거는 무엇이면 가장 큰 것은 SK하이닉스가 이제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평가를 줄 수가 없다라는 이유인 거고 그 중에 하나 또 무엇이냐면은 메모리 업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3사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작년에 25년도 7월 17일 날 재원절이었죠. 골드만삭스가 엄청난 경쟁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HBM에 추가로 뛰어들다 보니까 나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비율을 갖다가 2단계를 낮추겠다. 그래서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SK하이닉스가 장중에 12%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야후파이낸스 역시 3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봤더니 적정 주가가 93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100만 원이니까 지금보다 더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 야후파이낸스의 고평가의 시각입니다. 이거를 갖다 받아들인다면 SK하이닉스가 더 못 올라간 것이고 아까 저평가했다는 시각을 받아들인다면 SK하이닉스는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내의 문제보다는 외부 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죠. 이 유가가 계속해서 좀 높은 레벨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 단이 또 지난 금요일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 이제 마이크론 주가는 되게 안 좋았습니다. 마이크론 주가 신경 쓰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는데 가장 큰 요인은 마이크론 실적 엄청나게 좋았는데 왜 떨어졌냐?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브렌트유나 뭐 두바이유가 $100 넘어가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야 우리는 석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나라. 왜냐면 미국 자체도 생산하는 석유가 더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전 세계적 유가가 오르다 보면은 미국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페드가 금리를 낮추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별히 이제 페드 의장의 후보로 여겨졌던 윌러 의사가 갑자기 이제 180도 바꾸면서 야 인플레이션도 고려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이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5% 가까이, 엔비디아도 3.2%, 샌디스크는 8%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냐? 본질적인 보다는 시장의 전체적인 인플레이션과 유가와 전쟁이 끼친 악영향 때문에 떨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어쩔 수 없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일단은 좀 하락을 점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나 이 당분간 반도체 단 특히나 메모리주의 방향타를 잡은 건 그 내부의 이슈가 아니라 외부의 이란 전쟁 관련 이슈겠네요. 유가의 동향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될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조호진 타키원 대표와 함께 이 주말 사이 전해진 투자 외신 인사이트들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셨습니까? 3월 23일 월요일입니다. 확실히 이제 봄이 정말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일교차가 심해서요. 감기 조심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날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우리 시장은 금요일 날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또 많이 떨어졌죠. 뭐 이유는 또 똑같습니다. 계속 이란 문제, 유가 급등 이 문제이다 보니까 오늘 주간 증시 전망보다 이 얘기를 좀 이데일리 기사에서 탑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고유가에 무너진 안전자산 신뢰,
금 채권마저 이례적으로 동시 약세다. 연초에 우리 에브리싱 랠리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었죠. 주식은 보통 위험자산의 대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자산의 대표가 금이죠. 채권 이렇게. 근데 그때 1, 2월 달에 장 엄청나게 좋을 때는 주식만 오른 게 아니라 금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등등 하여간 이유 아마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원래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거꾸로 가야 되는 건데 다 같이 오른다. 그래서 에브리싱 랠리라는 그런 새로운 어떤 표현이 되게 화두가 되기도 하고 관심이 좀 많았죠. 근데 지금 상황은 거꾸로죠. 이란 사태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하니까 시장 불안하고 하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원래 금이 올라야 되잖아요. 또 연초에 금이 오를 때 또 하나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주변 상황들이 좀 골치 아프다 보니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랐던 건데 지금은 금도 떨어지고 또 채권 가격은 오르고 있죠. 채권 값이 떨어지는 거니까 금리가 오르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유가 때문이라는 이 하나의 원인으로 다 이렇게 귀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시장 코스피 5,800선대 결국 이제 시도하다가 이제 내려왔죠. 밑에 하단은 5,100선대.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급락할 때 확인을 한 거고. 그러니까 코스피는 5,100에서 5,800 사이, 한 6, 700선 사이에서 또 좁다 보면 좁고 넓다 보면 좀 넓은 거긴 한데 이 한 6, 700포인트 사이에서 굉장히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계속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코스피도 1,100선 전후. 코스피는 조금 더 좁죠. 코스닥은 좀 더 좁은 박스권을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뉴욕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오르고 또 하루 이틀 떨어져 계속 이런 박스권 장세. 그런 상황에서 이제 흔한 말로 종목 장세네 순환매 장세네 얘기가 돌긴 도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하방이 단단하니까 종목 장세 순환매 얘기가 나오는 거지 하방이 만약에 열려 있으면 종목 장세의 의미가 없죠. 계속 주가가 흘러내릴 거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 이제 국제 유가다. 그렇게 지금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금값 같은 경우도 표 한번 보시면 저렇게 5,300달러까지 갔던 게 4,500달러대까지 근 한 800달러 가까이 좀 떨어진 거죠. 한 15% 정도 떨어진 거고요. 국내 기름값 최근 한 달 동안의 국내 기름값만 보더라도 저렇게 기름값이 이 정도면 이제 마치 이제 1, 2월 달에 주가 코스피 오르는 것처럼 폭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76달러였던 게 150달러. 경유 같은 경우는 더 올랐죠. 90달러에 된 게 221달러까지. 그리고 또 하나 국제유가의 특징이 중동산 원유하고 그다음에 WTI, 브렌트유하고 가격 차이가 확 난다는 거죠. 지금 중동산 브렌트유가 110달러, 그다음에 WTI는 100달러 정도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동산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요. 140달러, 130에서 40달러 사이고요. 그다음에 오만유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오만유는 150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원유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원유라고 봐야 되는 거죠.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원유하고 이 선물 가격 차이가 이렇게까지 벌어집니다. 지정학적인 차이도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실물 원유와 그다음에 이 숫자 노름의 원유와 가격 차이가 벌어질 정도로 지금 체감과 그다음에 그 체감도로 실질과 그다음에 숫자상의 이 원유 가격 차이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괴리가 벌어진다는 건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핵심 변수는 원유인 거고 아침에 자세히 얘기를 좀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강온 이 두 가지 얘기가 좀 오가고 있죠. 기사가 일단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 상황은 더 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좀 서로 다 때려부시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협상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또 구체적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또 이란 같은 경우는 일본 유전선을 비롯해서 우리의 적대국만 아니면 원유 통과시켜주겠다. 우리의 보호하에 이런 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일부 어떤 긴장 국면이 완화되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정말 모르겠죠. 사실 이럴 때는 투자 전략이랄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붙어 있는 거죠. 굳이 이럴 때 사고 팔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또는 코덱스 200이나 코스닥 150 이렇게 지수 ETF라든가 이렇게 결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그냥 이렇게 같이 편성해서 흘러가는 그런 어떤 종목이나 ETF 상품이라면
굳이 사고 팔 필요가 좀 없는 겁니다. 장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갑자기 또 확 협상한다 얘기 나와가지고 주가 또 뭐 아시겠지만 5, 6% 요즘 뛰는 거 일도 아니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에이 괜히 팔았네 또 이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투자 전략이랄 것도 없고 그냥 차분하게 관망하시면서 보시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재 시장은 이렇게 유가 때문에 알 수 없는 유가 때문에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첫 기사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와 보죠. 지난주, 지지난주, 최근에 이제 3월 들어서 좋은 섹터라고 해야 되겠죠. 중에 하나가 지주사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정책 수혜감 이것 때문에 뭐 꿈틀꿈틀 거렸던 건 사실인데 최근에 장이 특히 이제 기존 주도 섹터들이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각광을 받고 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불안하니까 그럼 뭐 하지, 뭐 보지, 뭘 사지에 대한 관심이 가는 데가 하나가 지주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주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할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할인율의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복 상장이라든가 뭔가 자회사 관련된 이슈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좀 표에도 좀 나옵니다만 우리나라의 중복 상장 비율은 어마무지하게 좀 딴 나라에 비해서 큽니다. 미국이 0.4%인데 하고 일본이 높아도 4%대, 대만 뭐 3% 이 정도인데 중국도 심지어 2%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18%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복 상장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느냐를 뭐 잘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잘 알려진 뭐 대기업들 중에 중복 상장 안 한 기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죠. 엄청나게 쪼개기들 했죠. 뭐 대표적인 게 LG고 LS고 등등등등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번 아시겠지만 중복 상장 사실상 금지되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그럼 이제 중복 상장을 하려고 했던 좋은 자회사를 갖고 있던 이런 이제 지주사들이 이제 중복 상장을 못 하니까 그 좋은 자회사들을 이제 안고 가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LS 그룹입니다. LS 전선, LS M&L, LS 일렉트릭 일렉트릭은 뭐 물론 상장이 돼 있긴 합니다만 LS 같은 경우는 이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 뭐 가장 각광받는 지주사 이 그룹이긴 합니다만 워낙에 중복 상장에 대한 이슈가 많은 기업이어서 그런 것들이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지금 30만 원 정도 하는데 사실은 최근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또 이 자회사에 대한 그런 이슈들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CJ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최근에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말씀드린 중복 상장이 사실상 소멸됐다는 이슈가 소멸됐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예상되는 악재가 소멸됐으니 당연히 이 회사의 어떤 밸류는 리레이팅이 돼야 된다. 이 논리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LS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KB증권이 28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무려 40% 가까이 올리기도 했고요. CJ 같은 경우도 21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3만 원 이상 이렇게 좀 올리기도 했습니다. 꽤 10% 넘게 좀 올린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중복 상장 이 이슈가 이제 사실상 이제 제도적으로 좀 차단이 됐다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역시 다시 한번 지주사들, 특히 좋은 자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지주회사들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데일리 기사에서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히 확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금융당국에서 중복 상장 금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안을 만들고 있는데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예외 조항이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는 회사들은 한참 뭐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또 확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있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글쎄요. 예외를 두더라도 과연 시장이 과연 그걸 용납할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BTS 지난 주말에 공연 잘 했죠? 예, 뭐 아주 성황리에 아리랑 같은 경우 저도 그 쇼츠로 잠깐 봤습니다만 가슴이 참 뭉클하더군요. 아리랑 어떻게 들어도 참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인근 편의점, 그다음에 인근 백화점 아주 난리가 났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럴 정도로 효과는 톡톡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텔이나 이런 것까지. 자, 근데 제목 보시죠. BTS 효과 예전 같지 않다. 나홀로 약센터죠. 반등은제. 예. 이런저런 소위 말하는 인바운드 쪽의 효과는 컸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엔터 쪽은 별로였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영상 멋있죠? 조금 더 볼까요? 예. 예, 우리 RM에 또 공연 앞두고 다쳐가지고 저 모양인지 참 아쉽지만 어쨌든 저 이제 화면 하나 보여주시죠. 이 차트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LX K 컨텐츠 지수입니다. 그냥 횡보죠.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부진했던 그런 섹터들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엔터 쪽만 이 모양이죠. 주가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 6% 하락을 해서
주요 섹터 중에서 유일하게 좀 약세를 좀 보이기도 했고 KLX 콘텐츠스, 그다음에 하이브 11%, SM 14%, JYP도 5% 등등등등. YG는 무려 19%나 떨어졌군요. 올 들어서.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달 들어서요. 코스피, 코스닥에 비해서도 훨씬 더 저조한 성적이고. 자, 이 이유는 첫 번째는 수급이죠.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대형주는 워낙 반도체나 주도 섹터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수급이 여력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BTS 공연 이게 뭔가 좀 하나의 변곡점이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증권가에서는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왜냐하면 이제 BTS 완전체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이 대형 IP들의 공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M의 엑소, JYP한테 트와이스, YG한테 빅뱅 등등등등이죠. 이러다 보니까 좀 기대치가 좀 올해는 좀 작년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들이 좀 있겠고요.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또 지금 장이 워낙에 좀 가라앉아 있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의외로 좀 그렇게 좀 약한데 만약에 좀 장만 좀 이런 사태가 좀 종료되고 반등을 하고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 그러면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섹터다. 그렇게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PD님이 BTS 영상을 아주 많이 보내줘서 제가 아주 좀 일하기가 좀 편하네요. 어쨌든 참 대단한 그룹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짧게 펀드와치 봐야죠. 지난주는 특정 섹터가 완전히 휩쓸지는 않고요. 몇 개 섹터들이 좀 같이 좀 나눠서 먹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했던 섹터는 역시 반도체 쪽이고요. IT 쪽이고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건 표 보시면 이번에 레버리지 상품이 오랜만에 좀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타이거 2000 IT 레버리지. 사실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14%. 역시 수익률이 아주 레버리지 치고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원전이 좋았죠. 2위. 그다음에 3위도 반도체, 4위도 반도체, 5위도 원전. 그러니까 반도체와 원전이 나눠서 가진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원전이 상당히 지난주 특히 에너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좋은 거는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국내 주식형 펀드 하루 일주일 평균 수익률 3%.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크긴 했는데 수익률 일주일 치고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코스피 3%, 코스닥은 0.4% 하락.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좀 괜찮았는데 이 펀드 수익률, ETF 수익률은 코스피를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변동성이 여전할 것 같긴 합니다만 또 잘 견뎌내시는 또 한 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꼭 편안한 장세만은 아니었는데요. 중동 리스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반도체와 바이오의 옥석 가리기도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지난주 국내 증시가 글로벌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숫자는 강했는데 시장 내부적으로 분위기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뭐 사실 시장 내부적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가 사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위크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지수 관련 대형주, 특히 반도체 관련주가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가 무려 5.3%가 이제 주간 단위로 상승하고 네. 코스닥도 0.7% 상승하면서 이게 이제 글로벌로 제가 지금 주요국을 보고 있는 상황에 1등과 2등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매주 점검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 하루 평균 거래 대금 이런 걸 보시면 네. 58조 원대로 사실 지난 2주 전에 100조 원이 넘었던 거에 비하면 시장에 사실 그 거래 대금 자체는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절대적으로도 높은 금액이다라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고객 고객 예탁금이 이제 최고치가 이제 132조 원이었는데 지난주 이제 후반 막판에 나온 수치는 115조 원대로 사실 뭐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시장의 대기 자금은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 단위로 보시면 환율 금리가 상승했고요. 국제 유가도 사실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결국 이제 WTI 기준으로 90달러대 후반부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네. 주간 단위로 또 특이했던 점이 금과 은이 뭐 심하게 좀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각국 중앙은행들이 매파적 신호를 이제 시장에 보내면서 시장 금리 인하 기대가 빠르게 지금 후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과 은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그런 실물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는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미리 좀 선치로 뭐 매도하는 세력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얘기로 잠깐 돌아오면 네. 반도체 슈퍼 위크라고 이제 많이 지난주가 있었는데 엔비디아의 뭐 GTC 2026 개최가 되었고 네. 또 AMD의 그 리사수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삼성전자와의 협력 관계를 발표했고요. 네. 또 마이크론이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는 주가는 떨어졌지만 그 이전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어떤 주가를 좀 견인하는 그런 동력이 되었고 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주총을 개최했는데 여기서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이제 조금 하락했지만 20만 닉스하고 20만 전자, 100만 닉스가 회복이 되는 모습도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그 젠슨왕 CEO가 로보택시를 포함해서 로보틱스 사업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 자동차, 그다음에 로봇 업종의 강세가 또 두드러지게 나왔고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 이후에 원전 수출 실무진이 미국 방문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전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주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3월 FOMC가 이제 개최가 됐었는데 네.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근데 향후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의견과 또 일부 금리 인상 논의가 좀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시장적인 소폭 좀 부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지상군 파병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확정 가능성의 글로벌 증시는 결국 네. 이제 하락을 마감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또 외국인 수급도 보시면 지난 한 주에 코스피 한 4조 원 순매도 결국 5주 연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이게 금액이 좀 큽니다. 5주 동안 누적으로 지금 34조 8천억 원을 매도를 해서 상당히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환율 그리고 금리 수준의 어떤 연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직은 지속되고 있다. 근데 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팔긴 팔았는데 그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전 주에 2조 원대를 매도한 거에 비해서 지난 한 주 동안은 한 98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순매수 전환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는 지금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이제 코스피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순매도했는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순매수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결국 지금은 코스닥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이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주 우리 시장이 반도체 슈퍼위크의 영향으로 내부적으로도 분위기는 좋았다라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했었고요. 반도체와 일부 테마주 강세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뭐 대외 변수라든지 외국인 매도는 아직 좀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게 반도체 이외에도 뭐 자동차라든지 로봇, 원전 쪽 강세가 단기 재료일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흐름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지금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재료가 되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재료가 시장에 반응하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재료가 또 반복적으로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주가는 결국은 나중에 보면 제자리일 겁니다. 그렇지만 네. 그 안에서 등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등락을 어떻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지가 가장 큰 수익률 확보의 키워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쭉쭉쭉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재료는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수명이 짧다는 점 네.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보신다면 상당히 정말 시장이 정말 수익이 낼 수 있는 좋은 장이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어떤 재료든 좀 길게 가지 않는 시장 상황 특징에 대해서 좀 네.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3월 FOMC 매파적으로 좀 해석이 됐는데요.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뒤로 밀리는 분위기라고도 네.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FOMC가 조금 의미가 있었던 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가 과연 언제 시작될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계속 FOMC를 바라봤다면 네. 이번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매우 장기화되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으로도 전환될 수 있겠구나 하는 시그널을 준 첫 번째 FOMC였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본다면 일단 뭐 내용적으로 본다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지난번에 이제 2명에서 이제 1명으로 축소되었고요. 네.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이제 2.4%로 소폭 상향 조정했는데 근데 이제 헤드라인 물가 전망 상승치도 2.7%로 좀 올려 잡으면서 상당히 그런 어떤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좀 시그널을 좀 줬습니다. 성명문에서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라는 문구가 좀 추가되었는데 파월 의장도 이제 기자회견에서 중동 리스크 관련한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딱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지만 향후 진행되는 그런 중동적 상황과 그에 따른 데이터를 좀 보면서 향후 정책을 수령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이제 연말 금리 전망을 알 수 있는 점도표를 보시면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망의 어떤 분포가 이제 중앙값, 그러니까 중앙값으로 수렴되면서 동결을 예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늘었고요. 또 그중 금리 인하 횟수 자체도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FOMC 이후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느냐를 볼 때 이제 CME 패드와치 금리 인하 확률을 꼭 보는데 네. 올해 이제 12월 금리 인하 확률도 이제는 14%밖에 안 되고 내년 7월에 가서야 금리를 인하하는 확률이 좀 더 가장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결 확률이 상당히 뭐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을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 중동 전쟁이 조기에 해결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네. 사실 지금 현재 중동 지역의 어떤 원유 생산 시설이 좀 파괴가 되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은 뭐 3개월이나 이렇게 시차를 두고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전쟁이 멈춘다면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제 전쟁이 장기화될 유가 전망이 거의 뭐 150에서 뭐 200달러까지 뭐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다음 4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고 있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올해 인상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이제 거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 문제는 아직은 예단하기는 상당히 이른 시점이다라는 네. 점이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뭐 이번에 끝날 수도 있겠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시되 이것이 현실로 반영되기까지 좀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수정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는 쪽으로 메시지를 줬고요. 이 향후 방향은 중동 전쟁 전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확인한 셈이 됐겠습니다. 뭐 시장 입장에서도 이 연준의 점도표보다 중동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 중동 변수에 따라서 연준의 정책이 또 이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 지금 관심은 역시 중동 전쟁이고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유가 수준이기 때문에 실시간 유가 수준을 보시면서 이제 판단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그것은 내일 바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너무 또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유가도 그렇고요. 불확실성이 정말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지도 궁금해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그런 대응하실 때 네.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했지만 제로가 지금 실시간으로 너무 빠르게 반응하고 네. 있기 때문에 어떤 중심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그 중심점을 삼을 수 있는 게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그러면 지금 현재가 시장이 상승 추세이냐 아니면 하락 전환했느냐 요거를 일단 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많은 뭐 지표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0주간이랑 30주간 이동평균선을 주로 보는데요. 네. 이 두 지표의 골든 크로스가 나면 보통 이제 시장은 상승 흐름으로 보고 있고 이게 데드 크로스가 나면 이제 하락 추세 전환이라고 보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월에 골든 크로스 이후에 추세가 한 번도 묻어진 적이 없고요. 코스닥은 작년 5월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그 이후에 추세가 항상 유지되고 있고 현재 구간도 이격도가 좀 벌어지긴 했지만 추세상에서 좀 더 위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적인 급락이 한 2차례 정도 나와야지만 데드 크로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아직은 좀 추세는 양호하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시장이 좋고 나쁨을 또 구분하는 더 쉬운 방법은 현재가 금리 인하 구간이냐 아니면 금리 인상 구간이냐 요것을 보여드리는데요. 현재 지금 동결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은 금리 인하 구간에 있다라고 네.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이제 실적 전망의 중요한 기초로 자료로 좀 활용되는 것이 저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에 국내 경제 성장률이 이제 1%대였다면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 1.8에서 2% 정도까지를 전망하는 기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상향 전망되는 전망이 아직은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은 양호하지 않나. 그리고 올해 코스피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아직은 꺾이지 않고 우상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네. 반도체가 그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지수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아직도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중동 지역 전쟁 상황이 이제 시장을 좀 억누르고 지수를 상승시켜도 결국은 이것이 매수의 기회로 활용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료가 반응하는 시간이 상당히 짧고 네. 또 지난 1월과 2월처럼 지수가 쭉쭉쭉 우상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은 상당히 좀 낮게 잡으실 필요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 5% 미만이라도 수익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모습을 볼 때는 바로 익절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건 매수 시점인데 그 지난 1, 2월에는 추격 매수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고 네. 추격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매수 시점은 시장이 동반하는 하락에서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지수 그 종목이 하락했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그렇다면 그런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없다면 그냥 바라만 보실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의 어떤 흐름이 좋다고 할지라도 일부 현금을 하셔서 혹시 모를 시장 하락에 대비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추구하시면 좋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시장 변동성은 커졌지만 이 추세 자체를 무너진 것으로 보시는 건 아니고요. 종목별 대응이랑 매수 타이밍까지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도체 업종 이야기도 한번 해볼 텐데요. 계속적으로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적 피크아웃 논란보다도 좀 소부장 안에서의 선별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보실까요? 일단 반도체가 중요한 것이 제 경험상, 투자 네. 경험상 반도체 주가는 실적 고점 대비 훨씬 이전에 고점을 찍었던 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실적 정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한 것이 반도체 업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성장률은 가장 높게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도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매도보다는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1분기 실적 전후에 실적 추이라든지 전망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전략을 좀 재점검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소부장 역시도 사실 지금 옥석 가리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같은 소부장 내에서도 현재 시점에서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소부장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네. 올해 반도체 산업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역시 HBM4와 선단 공정인데 이와 관련된 종목들, 그 소부장 종목들이 좀 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딩이라든지 절단 장비, 검사 장비, 테스트 소켓 같은 종목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단 공정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6세대 일시 나노 디램 양산에 성공하고 지금 다른 후발 업체들도 이것을 좀 개발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회로를 더 얇게 깎는 식각 공정 그리고 저 정밀하게 넘는 증착 소재와 장비 기업들이 중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도 주목하실 필요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판주 그리고 메모리 모듈 업체가 이에 좀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소부장 종목들도 탄력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매수 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동반 하락해서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하락했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기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는 실적 확인 구간을 거치면서도 HBM4와 미세화 공정처럼 실적 연결성이 높은 소부장 중심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봄 들어서 가장 포근한 날씨라고 하니까요. 기분 좋게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